엄마, 이 집 팔아야 돼요. 딸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장례식장의 국화향보다 더 쓰라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사흘째. 68세 정옥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핏줄마저 등을 돌리는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딸 미라와 사위 도윤이 감춘 진짜 얼굴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저에게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구독자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보름 전만 해도 이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옥 씨와 남편은 이 집에서 20년을 살았죠. 좋은 일도 많았고 따뜻했던 집. 딸 미라를 키우고 사위 도윤을 맞이하고 손주들이 뛰어놀던 집.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엄마, 혼자 이 큰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관리비만 해도 얼마인데. 미라의 목소리엔 걱정보다는 계산이 묻어났어요. 정옥 씨는 딸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미라는 눈을 피했죠. 아직 아빠 냄새가 남아있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 장모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입니다. 지금 팔아야 제값 받지 않겠어요? 사위 도윤은 장례식장에서부터 집값 이야기만 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도 영정 앞에서도 45세 도윤은 사업가라고 했지만 정옥 씨가 보기엔 그저 돈 계산에만 밝은 사람이었죠. 정옥 씨는 빈 안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자 그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어요. 여보, 당신이 없으니까 애들이 달라졌어요. 아니, 원래 이랬던 걸까요? 남편 영수 씨는 평생 성실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었지만 가족을 위해 한평생을 열심히 일한 가장이었죠. 퇴직금과 적금으로 마련한 이 집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딸 미라. 어릴 적엔 그렇게 착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결혼하고 나서? 아니, 도윤을 만나고 나서부터였을까요?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정옥 씨는 서랍을 열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상우에게 내가 떠나면 정욱이한테 꼭 전해주게. 상우 씨라면 남편 친구? 한상우. 남편의 40년 지기이자 변호사인 그 사람. 정옥 씨는 봉투를 만지작거렸지만 뜯지 않았어요. 남편의 유언이라면 상우 씨가 직접 전해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미라와 도윤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조용한 집안에선 다 들렸죠. 당장 다음 달에 사채 이자 갚아야 돼. 이 집 팔면 최소 3억은 나올 거야. 엄마가 안 판다는데 어떻게 해요? 월세 빵 알아봐. 보증금 1,000에 월 50 정도면 되잖아? 나머지 돈은 우리가 쓰는 거고. 정옥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서야 겨우 몸을 가눴어요. 40년을 함께한 딸이 이토록 낯설 수 있다니. 사채? 월세빵? 도대체 사위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당신 엄마 연금 나오잖아. 혼자 살기엔 충분해. 우리는 빚더미에 깔려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엄마 편만 들 거야? 미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정옥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지만 소리내면 안 됐기에 꾹 참았어요. 남보다 못한 딸과 사위가 알면 안 됐으니까요. 자신이 다 들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미라가 부동산 중개인을 데려왔어요. 집 상태가 좋네요. 요즘 이 동네 시세로 보면 3억 2천은 받으실 겁니다. 미라야, 이게 무슨 짓이니? 엄마, 현실을 봐야죠. 엄마 혼자 이 집 관리 못해요.
미라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걱정돼서라던 그 말들은 다 거짓이었죠. 정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은 아빠가 평생 모아서 마련한 집이야. 함부로 팔 수 없어. 장모님, 죽은 사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산 사람이 살아야지 않겠어요? 그 순간 정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위는 처음부터 집을 노렸고 남편의 죽음조차 기회로 본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저녁 정옥 씨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상우 씨인가요? 저 정옥이에요. 급히 만나 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이틀 후 정옥 씨는 조용한 찻집에서 한상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70세의 상우 씨는 남편처럼 온화하면서도 믿음직한 인상이었죠. 형수님, 형님이 떠나시기 전에 이걸 맡기셨습니다. 상우 씨가 건넨 건 두툼한 봉투였어요. 정옥 씨가 집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봉투. 하지만 안에는 편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형수님, 형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따님과 도윤 씨가 어떤 사람들인지를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겁니다. 형수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봉투 안에서 나온 건 낡은 사진첩과 통장사본, 그리고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남편의 글씨체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정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을 두고 가서. 하지만 걱정 마요. 내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정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대체 뭐지? 하지만 그때 정옥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라였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부동산 계약 끝났어요. 지금 집 가는 중이니까 엄마도 빨리 들어오세요. 정옥 씨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우 변호사가 사진첩을 건네며 말했어요. 일단 집에 가보세요. 내일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옥 씨는 사진첩을 가슴에 꼭 안고 찻집을 나섰습니다. 1시간 후, 정옥 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미라와 도윤이 이미 와 있었죠.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전화도 안 받고. 그냥 산책 좀 했어. 도윤이 뒤따라 들어오며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탁자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장모님,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습니다. 다음 주에 잔금 치르면 끝이에요. 정옥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계약금이라고? 내가 언제 집을 팔겠다고 했니? 엄마, 어차피 팔집인데 뭐가 문제예요? 좋은 조건에 나갔어요. 이건 아빠가 평생 모은 집이야. 네 맘대로 할 수 없어. 도윤이 냉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세상 물정 좀 아셔야죠. 요즘 같은 시국에 이 가격이면 대박이에요. 정옥 씨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어요. 매수인 이름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건 정옥 씨의 도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도장은 뭐니? 내가 찍은 적도 없는데. 미라가 눈을 피했어요. 엄마 인감도장 빌려서 급하니까 그냥 처리했어요. 네가 감히? 순간 정옥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68년을 살면서 딸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 없었는데 처음이었어요. 정옥 씨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주저앉으면 안 됐어요. 딸과 사위 같지도 않은 놈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됐거든요. 당장 계약 취소해.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도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비웃듯 말했습니다. 신고요? 장모님, 인감도장은 장모님 거 맞잖아요. 누가 봐도 장모님이 동의한 거예요. 엄마, 왜 이래요? 우리가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으로 엄마 월세 얻어드리고 생활비도 드릴 거예요. 정옥 씨는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눈에 미안함은 없었어요. 오히려 짜증이 묻어났죠. 미라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잘못은 무슨요? 엄마가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 순간 정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걸. 돈 앞에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중개인은 30년 넘게 이 동네에서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족 분쟁은 그도 난처했는지 머리를 극적였어요. 어르신, 문제는요. 계약금을 이미 받으셨잖아요. 이거 무효로 하려면 위약금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약한 게 아니에요. 도장을 도용당한 거라고요. 그건 가족 간에 해결하실 문제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정옥 씨는 막막했습니다. 법을 모르는 노인네가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돌아오는 길 정옥 씨는 상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형수님, 일단 진정하세요. 제가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모레 저녁에 제 사무실로 오세요. 사진첩도 가져오시고요. 상우 씨, 제가 너무 순진했나 봐요. 형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게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정옥 씨는 텅 빈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날 밤 정옥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진첩을 꺼내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 하지만 남편이 꼭 상우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뭔가 숨겨져 있을 겁니다. 이틀 후 저녁,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정옥 씨는 사진첩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상우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형수님, 사진첩 가져오셨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미라의 어린 시절, 가족여행 사진, 돌잔치 사진이었죠. 상우 씨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뒷면을 살폈습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사진 뒤에 작은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숫자들. 이게 뭐예요? 형님이 남기신 기록입니다. 도윤 씨에게 빌려준 돈의 내역이에요. 정옥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상우 씨는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기며 뒷면의 숫자들을 확인했어요. 2022년 5월 2천만 원, 2023년 3월 3천만 원, 작년 9월 3천만 원. 설마 이게 다? 네, 총 8천만 원입니다. 한 번도 갚지 않았어요. 정옥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8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을 사위에게 빌려줬다는 걸 왜 몰랐을까요? 걱정하실까봐 형수님께는 말씀 안 하셨나 봅니다. 상우 씨가 사진첩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여기 있네요. 형님이 말씀하신 통장. 봉투를 꺼내자 안에서 통장이 나왔습니다. 통장과 편지를 상우 씨가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걸 제게 맡기셨어요. 아내가 혼자 남으면 사진첩과 함께 보여주라고 하셨죠. 통장 표지에는 정옥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기 금액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이요? 형님이 10년 동안 매달 조금씩 넣으신 적금으로 확인이 되네요. 그리고 명의는 형수님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몰래 이렇게까지 준비해뒀다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정옥 씨가 편지를 펼쳤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이미 떠난 뒤겠지. 3년 전부터 도윤이한테 3번에 걸쳐 8천만 원을 빌려줬어. 그런데 빌려갈 때와는 다르게 도윤이가 뭔가 교묘하게 느껴지더라고. 그때 깨달았어. 사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이용한다는 걸. 그런데 더 실망스러웠던 건 미라였어. 미라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아빠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더 부추겼거든. 이 적금 1억 5천만 원은 당신 노후를 위해 10년 동안 모은 돈이야. 이놈들이 내가 떠나고 당신 혼자 남으면
착한 당신한테 뺏을 게 분명해서 상우한테 맡겼어. 사진 뒷면에 차용 기록이 다 있으니 필요할 때 꼭 증거로 써. 미안해 여보. 혼자 외롭게 싸우게 해서. 꼭 상우 믿고 당당하게 맞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신을 생각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가슴이 아팠어요. 형님이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셨습니다. 이 적금은 절대 따님이나 사위가 손댈 수 없어요. 형수님 명의니까요. 그리고 이 차용금 기록도 중요한 증거니 꼭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정옥 씨가 사무실을 나서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옥 씨 되시나요? 최도윤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정옥 씨는 순간 긴장했어요. 그런데 누구시죠?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요. 최도윤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죠. 최도윤과 따님이 전화를 안 받네요. 빚 1억 2천만 원.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가만 안 둡니다. 1억 2천만 원이요? 아, 사모님은 모르셨나 보네요. 그럼 제가 직접 찾아뵙죠. 주소는 알고 있으니까요. 아참, 장모님 집 팔면 되겠네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정옥 씨는 휴대폰을 든 채 얼어붙었어요. 상우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누구 전화인데 그렇게 당황하셨어요? 사채업자 같은데 1억 2천만 원을 갚으라네요. 상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형님이 빌려준 8천만 원에 사채가 1억 2천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빚이 많은 거예요? 제가 내일 당장 알아보겠습니다. 형수님, 절대 그 사람들 만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멍하니 걸었어요. 사위가 2억이나 되는 빚을 졌다는 게 믿겨지지 않았죠.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의 집을 노렸던 건가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미라와 도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모님, 어디 갔다 오세요? 이 시간에? 정옥 씨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와 도윤은 정옥 씨를 한참 노려보다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죠.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을 쉬는 게 이렇게 힘들었나요?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첩과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선물. 1억 5천만 원. 이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끝입니다. 일주일 후 미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 비울 준비하세요. 새 주인 들어와요. 정옥 씨의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어요. 이 나쁜 계집애.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구나. 이 집은 아빠가 평생 모은 집이야. 그런데 그런 소중한 이 집을 아빠가 죽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딸이 팔아버린 겁니다. 네가 결국 이렇게 하는구나. 알았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대답했습니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완전히 인연 끊어야지. 이제 딸로 생각하지 않을 거야. 금요일 아침 정옥 씨는 빈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한 시간이었어요. 거실 한쪽에 손주들 키 재던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벽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까지 그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구나. 미라가 구해준 월세방은 보증금 1,000에 월 40만 원이었어요. 집 한 돈 3억 2천만 원 중에서
겨우 1,000만 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라와 도윤이 가져갔어요. 엄마, 이 정도면 혼자 살기 충분하잖아요. 미라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3억이 넘는 돈을 가져가 놓고 1,000만 원이면 충분하다니. 정옥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월세방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기사님이 룸미러로 힐끗 보더니 휴지를 건네며 물었어요. 힘든 일 있으세요? 정옥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오후 2시 낯선 동네 빌라 앞에 도착해서 3층까지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어요. 이삿짐은 아침에 미라가 지멋대로 업체를 불러 이미 옮겨놨습니다. 좁은 거실에 원룸 한 칸, 창문 하나를 열어보니 이웃집 벽만 보였어요. 햇빛이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20년 동안 살던 집에서 이런 곳으로 쫓겨나듯 나온 현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짐을 풀다가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사진첩만은 조심스럽게 옷 사이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통장도 함께 말이에요. 이것마저 빼앗기면 정말 끝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몸이 무거웠어요. 열이 나고 기침이 났지만 지금은 아픈 것도 모를 만큼 병원 갈 정신도 없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60대 아주머니가 반찬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저는 옆집에 살고 있어요. 순자 씨는 이 빌라에서 10년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살면서도 늘 이웃을 챙기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으세요? 네, 감기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정옥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런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없이 돌아갔어요. 잠시 후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감기약을 들고 있었어요. 약 드세요. 제가 먹던 건데 효과 좋아요. 그 순간 정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은 집을 빼앗았는데 만난 지 1시간도 안 된 이웃은 약을 갖다 준다는 게 너무 서글펐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 씨는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갖다 줬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가 반찬을 갖다 주러 왔을 때 정옥 씨가 멍하니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정옥 씨,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요. 정옥 씨는 고개를 저으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순자 씨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정옥 씨, 저 혼자 오래 살아서 그런지 외로운 사람 보면 알아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그 말에 정옥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딸이 저를 여기로 내쫓았어요. 딸이요?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인감도장을 위조당해 집을 빼앗긴 것과 사위의 빚까지 말이에요. 순자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옥 씨, 저도 알아요. 저도 아들한테 당했거든요. 순자 씨도요? 제 아들도 도박에 빠져서 제 돈을 다 가져갔어요. 집까지 담보를 잡혀버렸죠. 그래서 여기 월세 살아요. 순자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피부치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연대였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월세방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옥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방 안을 둘러봤어요. 생활은 괜찮으시죠? 엄마 연금으로 충분하시겠어요. 조금 모자라시면 제가 보태는 드릴게요. 정옥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뻔뻔한 인간이 자신의 딸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딴 말 하려고 온 거야? 엄마,
사실은 도윤 씨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혹시 엄마 저축해둔 거 있으면 좀 빌려주실 수 없어요? 그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집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또 돈을 달라고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만 나가. 더 이상 이런 여자와 마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러서면 안 됐어요. 그러자 미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엄마, 진짜 아빠가 뭔가 남겨두신 거 없어요? 정옥 씨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사진첩은요? 아빠 사진첩 어디 있어요? 그걸 네가 왜? 그냥 아빠 사진 보고 싶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잃어버렸어. 미라는 엄마를 한참 노려봤습니다. 엄마,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한테 뭔가 남겼을 텐데. 없다니까? 미라는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정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세요? 자신의 안위를 반협박으로 남기고 미라는 집을 나갔습니다. 정옥 씨는 떨리는 몸을 지탱하려 벽에 기댔어요. 미라가 적금을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날 밤 정옥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1억 5천만 원. 남편이 정옥 씨를 위해 모은 돈이었죠. 이걸 어떻게 지켜야 하지? 미라가 계속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또 찾아올지 몰랐습니다. 집에 두면 안 돼. 미라가 또 뒤질 거야. 은행에 맡겨도 소용없었어요. 본인 명의니까 언제든 찾을 수 있지만 미라가 강제로라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상우 씨한테 맡길까?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는 게 두려웠어요. 미라가 따라올 수도 있었거든요. 새벽 2시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미라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엄마, 아빠가 남긴 돈 있는 거 알아요. 그 돈으로 빚 갚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역시 적금을 알고 있어. 아침이 되자마자 순자 씨 집으로 갔습니다. 그녀라면 믿을 수 있었어요. 순자 씨, 부탁이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꺼냈어요. 이걸 좀 맡아주실 수 있어요? 이게 뭔데요? 남편이 남긴 적금이에요. 딸이 이것마저 빼앗으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는 통장을 받아들며 떨리는 정옥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고마워요, 정말. 정옥 씨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옥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급히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으며 상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 씨, 지금 사무실로 가고 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딸이 적금을 알고 있어요. 어제 집에 와서 방을 다 뒤졌거든요. 택시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수님,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오세요.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0분 후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형수님 일단 앉으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해 보시죠. 그녀는 며칠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미라가 찾아온 것과 적금을 의심하는 것, 방을 뒤진 것까지. 상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형수님, 우선 집 계약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감도장 위조는 형사고발이 가능한 명백한 사기입니다.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하지만 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건 어렵습니다. 이미 새 주인이 들어왔고 계약금도 받으셨으니 무효 소송을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성공 확률도 낮아요. 자신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정옥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형수님. 상우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집 판 돈을 돌려받을 수는 있어요. 사기죄로 입증되면 딸과 사위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정옥 씨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형님이 빌려주신 8천만 원도 사진 뒷면 기록과 출금 내역이 명확한 증거니까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라랑 도윤이한테 그럴 돈이 있을까요? 상우 씨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형수님, 제가 미리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도윤 씨가 자영업을 하고 있더군요. 작은 식당이지만 장사가 제법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 듣는 얘기에 정옥 씨는 눈이 커졌어요. 자영업이요? 그럼 돈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형님께 빌린 돈을 안 갚고 사채까지 쓴 겁니다. 상우 씨가 또 다른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더 이상한 건 집 한 돈 3억도 사채업자한테 갚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사채업자가 계속 형수님께 연락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도윤 씨가 일부러 안 갚고 있어요. 정옥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갚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때 상우 씨 사무실 전화가 울렸어요. 사채업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상우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쪽이 사채업자 측이시군요. 네, 제가 이정옥 씨 대리인 맞습니다. 정옥 씨는 긴장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전화를 한다는 게 놀랍고 무서웠거든요. 상우 씨가 통화를 끝내고 말했어요. 사채업자들이 형수님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그럼 만나야 하나요?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대리인이니 그쪽과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상우 씨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형수님, 사채업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도윤 씨가 집을 팔았는데도 돈을 안 갚았으니까요. 도윤 씨는 이제 우리한테는 물론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될 겁니다.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우 씨,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우 씨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형수님, 내일 당장 경찰서 갑니다. 경찰서요? 네, 인감도장 위조로 고소장 접수하고 사기죄도 함께 고발하겠습니다. 정옥 씨는 긴장했어요. 그럼 미라가 구속될 수도 있어요.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형수님이 계약서에 도장 찍은 적 없고 미라 씨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게 이미 부동산 중개인도 알고 있어요. 상우 씨가 메모지에 뭔가 적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준비합니다. 집을 판 돈 3억 2천 전액 반환 청구와 여기에 형님께 빌린 8천만 원 위자료까지 합칠 겁니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형수님, 도윤 씨 식당이 있잖아요. 재산 압류하면 됩니다. 통장도 압류하고 식당도 경매 넘기고 끝까지 받아낼 겁니다. 정옥 씨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상우 씨가 일어서며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형수님, 형님이 왜 저한테 이걸 맡기셨는지 아세요? 제가 40년 동안 변호사 하면서 이런 사건 수도 없이 이겼기 때문입니다. 정옥 씨도 일어섰어요. 제가 할 일이 뭔가요? 내일 아침에 9시 경찰서 앞에서 만나시면 됩니다. 고소장은 제가 다 준비했어요. 형수님은 진술만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상우 씨가 정옥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형수님, 한 가지 더 적금은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따님이 알면 더 필사적으로 나올 테니까요. 춘자 씨가 잘 보관하고 계세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간은 조심하세요. 따님이나 사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위험하다고 느끼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정옥 씨는 사무실을 나서며 처음으로 당당함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상우 씨가 있었고 순자 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해 보았어요. 하지만 정옥 씨는 몰랐습니다. 미라와 도윤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미라는 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엄마가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아빠가 돈을 남겼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경찰서 간다는 소리도 들렸고. 미라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일 아침 엄마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다음 날 아침 8시 정옥 씨가 경찰서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선 그 시각 건물 앞에서 미라와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가시는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에 정옥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그녀는 무사히 경찰서에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라는 적금의 존재를 알아낼까요? 산책 좀 하려고. 이 시간에요? 평소에 안 나가시잖아요. 그녀는 두 사람을 지나쳐 걸었어요. 하지만 미라가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얘기해요. 이거나.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라는 당황한 듯 손을 놨어요. 정옥 씨는 그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미라와 도윤이 따라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경찰서 앞 상우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셨군요. 정옥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따라오던 미라와 도윤이 경찰서 앞에서 멈춰 섰어요.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경찰서가 두렵거든요. 정옥 씨는 경찰서로 들어가기 전 걸음을 멈추고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딸이었어요. 정옥 씨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내 딸인데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지만 그때 남편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약하면 저 아이들은 평생 벌을 받지 않을 거야. 잘못은 뉘우치게 하는 게 부모지. 정옥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상우와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옥 씨는 경찰 앞에 앉았어요. 피해 내용을 진술해 주세요. 정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박미라와 사위 최도윤이 제 인감 도장을 위조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상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와 출금 내역입니다. 집 판 돈 3억 2천만 원이 모두 딸 명의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찰이 서류를 확인했어요. 명백한 사기 혐의네요.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경찰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사기 사건이니 관련 계좌 지급 정지 신청하겠습니다. 피해금 보전을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라 씨 통장, 최도윤 씨 통장 모두 지급 정지 처리됩니다. 정옥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미라와 도윤이 아직 경찰서 앞에서 불안하게 서성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하다 미라야. 하지만 이게 네가 받아야 할 벌이야. 경찰서 앞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미라와 도윤은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정옥 씨는 나오지 않았어요. 도윤 씨, 이거 큰일 난 것 같아. 일단 가게로 가자. 돈 빼서 도망갈 준비해야 할 것 같아. 두 사람은 급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한 도윤은 급하게 미라에게 말했어요. 빨리 통장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미라가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켰어요. 바로 그때 검은 차 한 대가 식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장한 남성 3명이 내렸어요. 도윤 씨, 저 사람들?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성들은 다름 아닌 사채업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최도윤! 어떻게 여길? 이 장모가 알려주더라. 여기서 장사한다고. 도윤과 미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집도 팔고 가게도 하면서 감히 내 돈을 안 갚아? 곧 드리겠습니다. 사채업자가 도윤의 멱살을 잡았어요. 곧이라고? 지금 당장 이체!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켜고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 불가.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어요.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해볼게요. 긴장한 나머지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을 거라고 생각한 도윤은 한 번 더 시도했습니다. 이체 불가. 또 실패했어요. 도윤의 피가 말랐습니다.
미라도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으로 자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내 것도 지급정지 됐어. 뭐? 지급정지? 이것들이 지금 쇼하는 거지? 그는 도윤의 휴대폰을 빼앗아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이체가 안 되는 거야? 경찰 요청으로 해당 계좌는 지급정지 상태입니다. 사채업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경찰? 너 고소당한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사채업자가 도윤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좋아. 그럼 이 가게 넘겨. 가게는 안 돼요. 가게 팔면 2억은 넘게 나올 거 아냐? 우리 받을 돈 1억 2천에 니들이 우릴 속였으니 3천 더해서 1억 5천 딱 맞잖아? 제발 이것만은. 닥쳐. 네가 먼저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 대가는 니들이 치룬다. 사채업자들이 가게 문에 폐쇄 스티커를 붙였어요. 내일부터 영업 금지다. 가게 정리해서 돈 만들어. 미라와 도윤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최도윤 씨죠. 박미라 씨와 모레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세요. 사기 혐의로 고소 접수됐습니다. 도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미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정옥 씨는 순자 씨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 오늘 일 처리 잘하셨어요? 네, 상우 씨가 다 해주셨어요. 이제 마음 좀 편하시겠네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아직 미라가 걱정됐어요. 그래도 딸이었으니까요. 제가 엄마로서 뭘 잘못한 걸까요? 정옥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순자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하신 거예요. 늦지 않았어요. 정옥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펐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며칠 후 과연 정옥 씨와 미라는 어떻게 될까요? 2주가 지났습니다. 정옥 씨는 상우 변호사 사무실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죠. 형수님,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3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집 한 돈 3억 2천에서 미라 씨가 5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습니다. 남은 돈 2억 7천만 원과 형님이 빌려주신 8천만 원으로 합쳐서 3억 5천만 원입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네, 사채업자들이 가게를 경매로 넘겼습니다. 그 돈으로 채무를 다 받고 남은 돈이 형수님께 돌아온 겁니다. 그녀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평생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그 집, 남편의 땀과 사랑이 담긴 집, 그게 이 숫자 안에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감사함이었습니다. 형수님, 미라 씨와 도윤 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시겠어요? 정옥 씨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들어오라고 하세요. 문이 열렸어요. 미라와 도윤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2주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딸.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어요. 도윤도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정옥 씨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저희 경찰 조사도 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걱정 마, 고소는 취하할 거야. 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네, 엄마 뭐든지 할게요. 정옥 씨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너희가 쓴 것이 있지만 돌려받았어. 그러니 위자료는 받지 않을게.
그리고 법원에 선처 탄원서도 써줄 거야. 처벌받지 않도록. 미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정옥 씨는 딸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됐어요. 그만 일어나. 일어서는 미라에게 그녀는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라야, 엄마와 딸의 인연은 여기까지야. 미라는 굳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나도 너한테 연락 안 할 거니까. 엄마, 안 돼요, 그건. 정옥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넌 이제 내 인생을 살아. 나도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엄마, 제발. 이제 그만 가. 상우 씨 배웅해 주세요. 상우가 두 사람을 밖으로 데려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 후, 정옥 씨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단독주택이었어요. 작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순자도 함께였죠. 정옥 씨, 여기 정말 좋네요. 마당도 있고. 그죠? 우리 둘이 살기 딱 좋아요. 마당에는 장미 몇 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했어요. 옳은 길을 택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옥 씨, 이제 편히 사세요. 남은 인생은 정옥 씨 거예요. 네, 그럴게요. 이제 우리 같이 즐겁게 살아요. 그녀는 정말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돈보다 더 큰 걸 얻었습니다. 자유였어요. 그리고 곁에 있어줄 사람. 정옥 씨, 마당에 뭐 심을까요? 코스모스 어때요? 가을에 예쁠 거예요. 좋아요. 정말 이쁘겠네요. 두 사람은 함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정옥 씨와 순자 씨가 함께 지내며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만발했어요. 정옥 씨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정옥 씨,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어요. 벽에는 남편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여기서 잘 살고 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정옥 씨와 순자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정옥 씨, 후회 없으세요? 후회요? 미라 씨요. 정옥 씨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끔 생각나죠. 그래도 딸이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저도. 미라도 각자 살아야죠. 미라 씨도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엄마가 왜 그랬는지. 그러길 바래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 씨, 저 한평생을 남편과 딸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제 거예요. 그래요. 정옥 씨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 가야죠. 순자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그렇죠. 우리 거예요. 두 사람은 웃으며 활짝 핀 코스모스를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그녀도 자유롭게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시간. 그 안에서 그녀는 비로소 평온했습니다. 내일 뭐 할까요? 시장 갈까요? 맛있는 거 해 먹어요. 그거 너무 좋지요. 평범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제는 선물이었습니다. 정옥 씨는 마당에 코스모스를 한 송이 꺾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당신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녀의 얼굴에는 진짜 미소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 되라고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니 자신을 당당하게 지키세요.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하는 그날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